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협치조정관 조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19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자치를 향한 마음을 모아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현장 강의보다는 현장감이 없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한 20년 전부터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거를 지원하는 열린사회 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고요. 오랫동안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퍼실리테이션 같은 걸 통해서 주민자치 활동,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고 2015년부터 3년 6개월 정도는 은평구에서 참여예산위원장으로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매일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했고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구청의 협치조정관으로 들어와서 민과 관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제 이름을 조재학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이 조재학의 뜻은 조는 사람 없게 재미있는 학습을 안내하라고 조재학이라고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진행할 순서는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주민자치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되게 될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엉뚱한 얘기 같은데요.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새로 이제 이삿짐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가구 배치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집안 식구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안방에는 뭐 놓고 작은 방에는 뭐 놓고 거실에는 뭐 놓고 이렇게 상의해서 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색다른 방법인데 종친회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문서가 시행이 됩니다. 너네 집 가구 배치는 이렇게 하거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으로 하시겠어요? 2번으로 하시겠어요? 네, 무르나 마나 당연히 1번으로 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엉뚱하게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2번에 가깝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요한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문서를 통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할자치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할자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세금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요? 네, 중앙정부로 가져가죠. 그게 80%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는 그럼 어디로 오느냐? 양천구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거치는 데가 있죠. 네. 그 서울시에서 또 왕창 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의 극히 일부만이 양천구의 살림살이를 위해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를 할 때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 2가지가 융합된 거를 지방자치라고 하는데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단체자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청, 서울시청 이런 행정을 의미하고요.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의미를 하는데 근데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균형 있게 주민자치와 지방자치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요. 단체자치는 굉장히 큰데 비해서 주민자치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조화가 깨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렇게 불균형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균형을 맞춰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지방 분권, 자치 분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중앙 정부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산과 또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구청장님하고 지방 의원들의 권한과 예산 사용권만 커질 수가 있겠죠. 주민들은 소외되고.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죠.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위에서 아래로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고 수직적인 분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권한과 예산이 주민들과 지방정부 간에 수평적으로 공유되는, 이걸 수평적 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중 분권이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운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네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아니라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권한, 예산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걸 자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의 운영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뛰어난 사람한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소통을 통해서 또 집단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을 창출해 가고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자치분권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목표로서 제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국정의 목표로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그래서 목표로는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인데, 중요한 핵심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중앙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 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권한과 예산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 집중 사회인데요. 고도의 중앙 집중 사회가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이거를 지방 정부로 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할 자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8대 2의 구조를 7대 3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6대 4의 구조로 바꾸어서 실제로 지방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대 2에서 6대 4로 어떤 세금의 예산의 배분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2배의 예산이 양천구 주민들한테 또 양천구 행정에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지역의 총의를 모아서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원래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내놓는 법이란 잘 없죠.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권한을 지방에 나누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우리가 실제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만들어 나갈 때 자치분권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6대 4의 구조에서 7대 3, 8대 2의 구조를 6대 4의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에서 핵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부의 권한만 커지지 않고 그 지방 정부의 권한이 주민들과 잘 공유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야무진 주민들의 힘과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인데요. 그래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모델을 준용해서 전국의 주민자치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그걸 포함해서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정리를 했는데 과제 중에서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국정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담아져 있기도 합니다. 자,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어떤 글자가 그림과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지역의, 그쵸, 문이죠, 문. 문제를 사자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다시 보면은요,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이걸 네 글자로 일컬어 가지고 바로 주민자치라고 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문제가 없는 동네가 없죠. 양천구도 살기 좋은 동네지만 여러 문제가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요? 과거에는 주로 행정한테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렇다고 주민들끼리만은 아니고 행정과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그 주민들이 자치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행정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주민자치가 중요해지는 거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적인 역량과 공무원들의 역량을 합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과제를 실현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민들끼리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일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사고를 지키는 문제도, 또 환경을 지키는 문제도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들의 힘이 더해져야 온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회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협수주, 술 이름인데 조금 어렵죠. 협수주,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술 이름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고요. 협은 뭐냐 하면 협의하고 협치하는 거. 누구와 누가요? 주민과 행정이 같이 협의하고 협치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동행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동행정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수탁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인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렇게 주민자치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수주, 협은 협의, 협치, 수는 수탁, 주는 주민자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이중 성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자치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또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을 초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순수한 의미는 주민들끼리의 어떤 자치를 의미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초대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행정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동행정과 구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동원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파트너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협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자치적인 측면과 참여 혹은 협치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그러면 활성화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주민의 역할일까요? 자치위원회 역할일까요? 행정의 역할일까요? 근데 이 얘기를 물어보면요, 많은 주민들은 행정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이 잘 지원해줘야지 우리가 자치를 하지. 일리가 있죠. 근데 행정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기대세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동네는요, 서로 탓을 합니다. 주민자치가 안 되는 것은 행정 탓이야. 안 되는 거는 주민 탓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은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온전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과 행정은 공통의 과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 또 한 측에서는 민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는 협치 역량. 그냥 마음만 가지고 협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공무원하고 주민이 처음 만나면은요,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가까이 하고 마음에 길을 내고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힘들을 길러가는 것은 공통 과제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를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면서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중에 한 가지는 이제는 말로만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로의 권한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또 더 적극적인 권한을 이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권한을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위원들과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용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한 혹은 권위,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즉 아무런 권위나 권한을 두지 않고 책임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즉 어떤 권위나 권한을 행사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확대됨에 있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주민들이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말 책임 있게 자신들한테 주어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 느낌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느낌표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점점 주민들한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많아지겠죠. 근데 물음표가 점점 쌓이게 되면 있는 권한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또 자치회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주민자치회에 주어지는 권한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댓글에다가 질문이라든가 이거 궁금해요, 혹은 어떤 단어의 뜻도 좋습니다. 이거 깜빡 놓쳤어요, 혹은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그걸 살펴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환경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민자치를 생각했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가 있길래 주민자치가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원래는 같이 이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은 정답을 맞추는 건데 경험이라고 하는 답이 딱 나와 있네요. 자, 경험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험에 덫에 걸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경험의 함정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경험을 얘기를 할 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만의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왜 생기냐면은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경험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 그리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은 직접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해본 거고요. 간접 경험은 뭐죠? 오늘처럼 공부를 통해서, 또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간접 경험인 거죠. 이 경험 때문에 패러다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기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타자기 아시죠? 타자기는 막 치면은요, 한쪽으로 밀려갔다가 다시 당겨줘야 칠 수 있는데 그 경험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치는 여성의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자기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남자가 면박을 줍니다. 지금은 21세기야. 웬 구닥다리 타자기야. 면박을 받고요, 여성이 컴퓨터로 바꿨습니다. 열심히 자판을 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모니터를 날려버렸습니다. 네, 왜 그렇죠? 그렇죠, 습관, 경험. 그러니까 머리는 빨리 바뀌는데요, 몸에 배어있는 경험인 습관은 더디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 때문에 이 비싼 모니터를 날려버리는데, 근데 단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경험, 이런 경우가 단지 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과거에 분명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잘 해왔는데, 근데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요, 과거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할 때는요, 마을 주민들한테 동네 일에 뭐가 있으니까 모여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쫙 참여해 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초대한다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닌 거죠. 주민들이 못돼져서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새마을운동 할 때는 새마을운동 할 때 거기에 줄을 안 서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꼭 거기에 줄을 서지 않더라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혹은 권한을 가지고 과거에는 통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협치를 얘기하죠. 거버넌스. 통치는 수직적인 거고 협치는 수평적인 형태죠.
근데 통치 시대에는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행정에서 다 계획 결정해 놓고 주민들은 자리를 메꾸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협치 시대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동원과 참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걸 동원과 참여의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가지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적이냐 억지로냐. 두 번째, 저는 이런 걸 추가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런 권한 없이 행정의 공간에 초대돼서 참여한다면 그거는 동원의 모습에 가까울 거고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면 참여의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도블록을 연말이면 뒤집고 새로 깔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행정을 이해하면 행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보도블록 우리 일상에서 늘 보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보도블록은 이제 그 업체에서 공무원들의 그 수탁을 받아서 이제 까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보도블록은 누구를 위해서 까는 거죠? 공무원을 위해서? 아니죠.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이용할 주민들한테 어떤 보도블록을 언제 어떻게 깔면 좋을지를 물어보면 좋으련만 행정에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은평구 신사이동 산세마을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인데요. 주민들한테 행정이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 어떤 보도블록을 깔지요? 그래서 몇 가지 보도블록 샘플을 갖다 놓고 3, 3, 5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 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정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에서는 원래 이 산세마을이 나름 이름 있는 동네여서 멋지게 비싼 보도블록을 쫙 깔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택한 거는 제일 싼 보도블록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보다도요. 주민들은 보도블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의 전문가예요? 현장에, 그 마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산세 마을을 잘 아시겠습니까? 은평구청장이 산세 마을을 잘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동네 주민들이 더 잘 아는 거죠. 즉 뭐냐? 이 동네는 산동네고 비탈길이 많아가지고 노약자와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보도블록에 어떤 기능이 중요해져요? 네, 미끄러지지 않는 거. 마침 그것이 공교롭게도 가격이 쌌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행정은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은 편익을 얻고 일석이조. 이거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치라고 하는 걸 단어를 최근에 많이 쓰는데, 협치는 낮은 수준에서는 정보 제공부터 그다음에 협의와 개입과 협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핵심 골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하는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죠. 네,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협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근데 국가가 힘에 붙여. 그 다음에 나온 게 기업,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시도가 한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주민들을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서비스 마인드 교육, 친절 교육 같은 것도 엄청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 원리와 이 공공의 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주목한 것이 이제 시민사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시민단체랑 같은 말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시민사회라고 칭하는 거죠. 즉 민간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 없고 시장이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할게, 이건 아닙니다.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이 3자가 힘을 합쳐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자 하는 것이 이 거버넌스의 흐름인데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거버넌스를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협력적인 통치다. 통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협치란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것이고 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게 올바른지 누가 알아요?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하는 건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을 위해 가능한 최상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UN ESCAP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협치는 흔히 얘기할 때 민관의 협치를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관과 관, 즉 부서와 부서, 동과 동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주민들이 행정을 비판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행정 무슨 행정? 하나는 탁상 행정, 또 하나는 칸막이 행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서에 있는 칸막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허물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는 것 이것도 협치의 중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행정끼리만 협력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주민과 주민 간, 민간과 민간, 단체와 단체 간에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행정의 칸막이 행정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 안에도 칸막이가 있지 않나요? 단체와 단체 간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1차적으로 그걸 허물자는 거죠. 여태까지는 수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회원 굉장히 2중, 3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지만 희한하게 어떤 단체를 모이게 되면은 단체마다 알게 모르게 배타성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또 갈등 같은 것도 있어 왔죠. 이거를 이제 대승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민협의체 구심점을 통해서 이제 작은 생각보다는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코끼리를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전부 다 눈을 가리고 더듬고 있죠. 코끼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안대를 씌우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그랬더니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일 이쪽에 있던 사람은 코끼리는 앞이 얇고 갈수록 굵어지네요. 무슨 호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무슨 나무 같은 게 코끼리야. 제대로 알고 해야 얘기해. 그 다음에 귀를 만지는 사람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코끼리는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런 늘어진 게 코끼리야.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가 맞죠? 다 맞고 다 틀리죠. 온전한 코끼리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각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야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협치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보자면은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붙이고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다 같은 맥락의 얘기라는 거죠. 그건 결국 주민자치라고 하는 걸로 수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누구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인이 되는 모두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을 이해할 때 과거에는 주로 행정에서는 서비스의 수혜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 이해했는데 최근에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화시키느냐 또 주체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의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서비스가 잘 전달됐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려고 들겠죠.
근데 주민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본다면 행정은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봐요라고 손을 내민다는 거죠. 파트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쓰지만 사실은 주민은 첫 번째는 주권자로서의 의미가 있죠. 왜?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권한이에요. 대통령도 권한이고 그만큼 주권 재민, 주권은 백성들한테 있다. 국민들에게 있고 주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사용하는 예산 전부 다 누가 낸 거예요?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납세자예요. 그러니까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에서 하는 정책의 수요자라는 거죠. 아까 보도블록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주민들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주인공이 되고 주민들을 자꾸 객으로 만들면은요, 그냥 우리들끼리의 주민자치회 위원들만의 리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들과 연대하려고 하면은요, 주민과 함께하는 모두의 리그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모델을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행정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발전 모델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향식, 즉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주도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하향식은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들 수가 있겠죠. 대통령부터 쭉 내려와서 농촌에 가보면 마을이 전부 다 똑같았죠. 만약에 마을 주민들이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은지를 같이 의논해서 정했다면은 그 마을의 색깔이 모습이 다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굉장히 다양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 당시는 마을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사례로서 유명했던 사례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상 다니는 골목길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차들이 점령을 하고 차가 주인으로 삽니다. 아이들은 뛰어놀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원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른들이 너무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한 어른이 골목을 아이들한테 돌려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시간을 비워서 해주자. 근데 그 제안하신 주민은 새로 부임해 오신 동장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의욕을 가지신 동장님이셨는데, 자, 이 골목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골목을 비워서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게 하자는 건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차를 옮겨야 되잖아요. 차주의 협조를 얻어야 돼. 90년대 후반입니다. 동장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60년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뺐겠죠. 근데 민주화가 된 90년대입니다.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홍보물을 돌리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반응이 냉담합니다. 동장님이 고심을 하다가 직접 찾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대동하고요. 막 설득을 해요. 근데 돌아오는 답은 좋지만 딴 데 가서. 우리는 싫어. 귀찮아. 그 동장님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끈기 있는 동장님이셔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마지막에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동장님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단체들을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관계망을 이용해서 몇 다리가만 건너가면 형님 동생이고 누나고 오빠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망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 거죠. 자, 이제 한 고비 넘겼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저 차들을 옮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디다 갖다 옮겨요? 학교? 그 당시는 학교랑 협조가 될 때가 아닙니다. 주차장에 넣게 되면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지속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옆골목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2중, 3중 주차를 하고 옆골목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노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골목을 시행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잇감 몇 개 풀어놓으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부모들도 나와 놀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부모들이랑 인사도 하고, 아이고 누구 어머니셨어요? 아이고 저는 누구 엄마예요. 누구 아버지? 아이고 몰랐네요. 그러다가 막걸리라도 한잔 할까요? 이렇게 되면서 골목에 공동체 문화가 싹 텄는데, 그래서 이 사례가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차 없는 골목 얘기를 잘 모르죠.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재개발 아닙니다. 자, 맞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신 동장님이 일을 벌리셨는데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다른 동으로 전출을. 근데 새로 부임해 오신 동장님은 그쪽 방면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하나요? 순환보직에 의해서 길어야 2, 3년이면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일이 자꾸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죠. 그러니까 동네 일의 주인공은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돼야 이렇게 일이 길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삿짐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집권사회에서 자치분권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주로 생각하고 활동해 오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통치 아래에 있는 쪽의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협치 아래쪽에 있는 방식이었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왼쪽에 익숙해져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왼쪽에 서시겠어요? 오른쪽에 서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저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타잔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타잔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줄을 굉장히 잘 타는데요. 거의 원숭이처럼 날아다니죠. 근데 타잔이 그렇게 가장 줄을 잘 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힘이 세고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잡은 손을 놓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뒤에 있는 이 나무에 있는 줄을 잡고 앞으로 뛸 때는요. 중간에 멀기 때문에 손을 놔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계속 잡고 있으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잡은 손을 놔야, 즉 낡은 생각, 고정관념의 줄을 놔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봉사활동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해 왔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데 권한도 부여된 게 없고 주민들의 참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바꾸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에서 새로운 주민자치회의 줄로 바꿔 잡아야 될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옛날의 경험과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방식 혹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화면에 보시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관광 상품이기도 하고요. 스위스의 정치 축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해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마을 총회를 하는 겁니다. 주민 총회. 이걸 이제 란츠 게마인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행정이나 의회가 결정하고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한 것을 함께 수기해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웠던 장면은 보통 진행이 되면은 5시간, 6시간 동안 진행이 된대요. 하루에 10여 건의 안건이 다뤄지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복지 혜택을 줄일지 늘릴지, 주차 요금을 올릴지 내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법안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씩 진행이 돼도 화면에 보시면 우산을 들고 비가 와도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죠. 스위스 사람들이 특별히 다리가 튼튼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내 삶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위스 란츠게마인데에서는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볼 때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다음 선거 때 안 뽑아주는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라고 끌어내릴 수는 있는데, 그 주민소환제 요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다음 선거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위스는 란츠게마인데를 통해 시행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안도 주민들과 뜻과 다르면 주민들이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원래부터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위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주권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주민자치회의 미래를 떠올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예산 한 1억 원 남짓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에 아직 시작이지만, 이것이 커져가지고 정말 주민들의 뜻이 정치에 반영이 되고 행정에 반영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역의 의제를 다룰 때도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민자치회 위원들끼리만 하면은 점점 힘이 작아지겠죠. 근데 주민들과 함께 나가면 점점 힘이 커져갈 거라는 겁니다.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 은평구 가련 일동이라는 동네에서 2017년도에 마을총회, 주민총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총회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앵봉상 푸르게는 그렇다 치고 연신내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이 2등이 됐는데,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그 활동을 많이 하셨던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은 잘 알고 계시죠. 자, 동네 의제인데 그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놓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요,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서울시 소관, 서울시 가서 얘기해. 이렇게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일단 모았어요. 실행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753번 버스 노선 현행 유지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소관이에요. 근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실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민들의 10.9%가 참여하니까요. 저도 마을총회 현장에 가봤는데 이 총회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제안이 되고 투표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되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니까요. 정치인들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구청장부터 국회의원부터 시의원, 구의원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거 반드시 자기가 실현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동네에 주민들이 바랬던 의제의 절반 정도가 실현이 되고 버스 노선도 바뀌고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타당성 연구 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비판적으로 겨우 1억 원 남짓의 예산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품을 들여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리가 있어요. 점점 커져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커져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주민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힘을 키워나가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권한과 예산이 적극적으로 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질문하실 거나 의견 있으시면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질문이나 의견이 아직은 없으시네요. 그러면 저 물 한 잔만 먹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5분 쉬었다 할까요? 물 한 잔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50분이니까요. 55분. 딱 50분 수업하고 5분만 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네, 잠깐들 볼일을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제가 겉옷을 벗었는데요. 더워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겉옷을 벗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재미지고 장난기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학 시간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칠판에 한가득 수학 공식을 막 풀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가득 풀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색다르게 풀어볼 친구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칠판을 싹 지우고요. 노란색 분필을 드시더니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색깔 다른 분필로 색다르게. 그래서 저도 색다르게 겉옷을 벗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단위 주민자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동만 하더라도 적으면 2만, 많으면 5, 6만까지 서울 지역엔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의 농촌에 시군하고 인구가 버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단위를 마을 혹은 동에서 찾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 뜻이 반영되는 세상, 또 지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행정이 만나는 최접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이 있었죠. 2000년대 1999년 시범동부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마을 공동체라든가 참여 예산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주민 참여형 정책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 볼 때 다 비슷비슷한 일인데 자꾸 조직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래. 이 교육도 참여해야 되고 저 교육도 참여해야 돼. 사람은 제한이 있는데 많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여태까지는 서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로 엮어가지고 주민 본위로 활동과 일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뭔가 이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 같은 게 필요하다. 어떤 대표적인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동네마다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20년 됐죠. 동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지만 지역사회 보장의 부채 다 있죠. 마을계획의 경험도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일일이 다 열거하기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단체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들은 행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야 그거는 주민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 되지만은 적어도 행정에 의해서 시도되고 만들어졌던 조직들은 뭔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의미에서 동단위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 일종의 정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했던 분, 직능단체 활동을 했던 분, 새마을 운동을 했던 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을 했던 분, 도시재생 활동분들이 만나서 함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는 옛날 것은 틀렸고 지금 것이 옳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과거에 잘해왔던 것들의 성과는 계승하고 좀 부족했던 것들, 특히 핵심적으로는 권한이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다양한 조직들의 성과를 종합해가지고 위원 구성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특히 이제 새로운 주민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에서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새로운 주민들이 별로 없어. 아니, 없어. 우리가 다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주민들을 초대하고 협력을 요청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은평구 가련 일동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활동했던 직능단체 회원들 말고 완전히 처음 만나는 주민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 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만, 3만, 4만, 5만인데 활동하는 우리가 절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만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제가 이제 운동으로 테니스를 하는데요. 이 테니스 이제 동호회라고 하죠. 클럽들은 되게 텃세가 심합니다. 새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운동을 하자 그러면은요, 왠지 경계하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에 새로운 주민이 나타났을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배님들의 먼저 활동하신 분들이 새로운 주민들을 반겨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컨대 지하철 문제를 시청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동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걸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새로운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뭘 모른다고 타박을 해버려. 에이,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되면은 참여하려고 했던 주민들도 의욕이 꺾이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친했던 사람들끼리 친한 티를 막 내요. 그러면 왠지 사람들이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제가 동호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참여예산 위원장 활동을 할 때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분명해요. 새로운 주민들, 더 많은 주민들의 힘이 보태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부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주민들을 환대하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권한도 중요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민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비전은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서 민관 협력적 사회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개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개인이 행복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동체 그러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동체의 회복이냐 창조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회복일까요, 창조일까요? 저는 창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게, 옛날 농촌의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웃 간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살았다, 이런 관계망의 끈끈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의 세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에 숟가락이 있는 거 몇 개인지를 이웃한테 알려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 사생활이 있고 우리 가정에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의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강조되긴 했지만, 농촌 공동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는 개인도 존중받고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로서는 공공성 높은 주민자치제 운영 및 주민이 결정하는 동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주민이 결정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많은 경우에 사실상은 행정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장님이 직접 결정을 하시거나 동장님의 어심에 의해서 동네가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민주적인 참여 문화,
모두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남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 안에서의 민관의 협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니까 주민들끼리 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자치회 왜 만드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죠. 서로 떠밀 게 아니라 행정과 주민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행정도 변하고 주민도 변하고 행정도 성장하고 주민도 성장하는, 그래서 행정은 그러니까 지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요 행정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전농동의 동장님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차 없는 골목을 만들었더라도 본인이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앞장설 수 있게 만들어 갔다면 동장님이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그 마을의 활동은 계속됐겠죠. 그러니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가 뿌리를 받고 길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점을 인정하고 동네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안착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어떤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전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전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대표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항상 논란이 됩니다.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표야? 50명 중에서 회장한다고 대표야?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판이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대표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특징은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과거에는 주민과 행정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 있었는데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자치지원관 또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행정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인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네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주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동단위 계획형 예산을 몇 천만 원씩 내려주는 거 있죠.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 환원 사업, 그 다음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도 구 단위에서 동에서 결정할 수 있는 참여예산 예산 같은 걸 마련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1일 날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꼭 조례는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서너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실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법적 근거, 또 위원들의 권한은 무엇이고 또 책임은 무엇인지, 또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잘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천구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란 뭔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주민총회는 뭔지, 자치계획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중요한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왜 50명으로 한정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지. 혹은 어떤 분들은 너무 많아서 모일 공간도 없는데 50명이 어디서 회의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정거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가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에 일단 50명이라고 하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인원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표로서 권한을 막 행사한다 이게 아니라 50명의 위원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셔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민자치회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고 활동이 시작돼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잘 모르고 활동해가지고 뒷북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죠.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의 한정에서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목적과 기능일 텐데요. 주민자치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법령의 특별법에 의해서 첫 번째,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두 번째,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동 단위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 문제 같은 거, 뭐 자전거 도로 같은 거, 그 동네 구간만 정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구청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청과 협의하는 업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중요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치회 간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여태까지 동행정에서 해왔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는 건데 단 단서 조항이 있어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다섯 번째, 그 밖에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이것이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천구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랑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칭은 달라지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예요. 위원은 50명으로, 그전에는 25명 이내였는데요. 2배 정도 늘었고요. 선정 방식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을 이수한 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거고, 위원 구성 비율에 있어서 아예 조례에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40대 이하는 15%, 그다음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특정 성은 60% 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하셨는데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하게 되고요. 권한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에 대한 위수탁권이 있고 행정사무 협의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계획 수립권이 있고 서울시 참여 예산과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선정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랑 가장 크게 변한 모습 중에 한 가지죠.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휘됐다면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으더라도 주민총회라고 하는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한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과는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죠.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로만 분과를 구성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원은 50명이지만 참여하는 분과원들까지 합치면 몇백 명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구조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체계는 양천구 마을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사업단을 운영해가지고 구 단위에서 또 동 단위에서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대부분 내려오고 구비로도 일부 충당이 되는데 동별 자치지원관을 한 명을 파견을 하는데요. 이 자치지원관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그 지원 체계 중요성을 위해서 이제 자치지원관을 동마다 한 명씩 파견하는데 양천구는 제가 알기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동마다 한 명씩은 아닌데요. 양천구는 혹시 동마다 한 명씩인가요? 두 동에 한 명씩이죠. 은평구랑 같군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그런데 두 개 동에 한 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실무 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해서 과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무보수였거든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서 간사에게는 월 100만 원의 활동비, 그러니까 봉급은 아니고요. 100만 원이 어떻게 봉급이 되겠습니까?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50만 원, 양천구에서 50만 원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사업단을 통해서 또 동자치지원관을 통해서 주민과 행정이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컨설팅과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정한 기간 동안 2년이죠. 앞으로 2년 정도 기간 동안 지원이 되다가 주민들의 자체적인 힘이 생기면은 이제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2년이 지나더라도 좀 더 발전한 모습에서 동네에서 활동하고 자치 역량을 갖춘 분들 중심으로 사무국 같은 걸 꾸려가지고 행정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시작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요. 주민자치회마다 지금 시행되는 동에서는 사무공간이 만들어지죠.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비로 동마다 2,400만 원씩 이제 지원이 되죠. 2,4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회의하고 교육하고 의견 수렴하고 주민총회하고 하는 분과 운영하고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 참여예산과 주민세 균등분 환원되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또 서울시 참여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게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치구에 있는 양천구의 주민자치사업단은 여러 가지 지원 체계와 예산 지원과 민관 협력과 현장 소통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자치지원관들은 무엇을 하느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실무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동행정과 협의하거나 수탁을 하거나 자치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까지 총괄해서 간사분이 회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꼭 자치 지원관이 필요해? 근데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해보면은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무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것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의 경험만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경험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기도 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간사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때 실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간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자치지원관이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주민자치회 사업 실무 지원 및 예산 실무를 담당하고 문서를 만들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단히 실무적인 일을 역할을 하는 분이고, 간사에 대한 지원비는 12, 50%, 양천구에서 50%에서 월 100만 원, 월 100시간 활동 기준에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이미 5개 동에서 목 2, 3동을 포함해서 5개 동에서 시범동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 평가의 근거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6개 동을 이제 순차적으로 나머지 전동 시행까지 중간 이제 과정을 다시 두는데, 목 5동, 신월 1동, 3동, 4동, 그다음에 신정 2동, 7동 이렇게 6개 동이 이번에 확대동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추진 일정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진행된 일이 있고요. 네, 확대동을 정했고 사무 공간을 조사해서 조성했고 자치지원관이 9월 1일 날 이제 배치가 됐고 위원 선정 관리위원회가 됐고 지금 한창 이제 위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해서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소통과 운영에 대한 내규를 만드는 워크숍을 하고 임원 선출을 하고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 활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양천구 주민자치 사업단과 그다음에 구청과 동행정이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시면은 1차 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주로 구성하는 것까지가 진행이 되고, 2년 차에는 분과를 구성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계획 실행 준비를 하고, 3차 년도에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것에 연속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양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잘 구성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자치에 관심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냥 누구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혹은 누구 회장님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자치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할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이시는 게 중요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이겠죠. 의외로 찾아보면 우리 동네에 자발적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경험은 없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표를 잘 선출하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적인 리더십이거든요. 이거 합시다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주민위원들의 뜻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는 분들이 회장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 동네 주민자치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상호 학습과 역량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도 있지만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이루어지죠. 또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실행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을 부단히 밟아갈 때 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보고 제가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제가 받으러 움직이겠습니다. 네, 주민 질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로 처음 전환하는 동주민센터의 행정과 주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힘만으로 또 주민들의 힘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민도 관도 아닌 동지원관들이 주민과 행정에게 놓치지 않고 가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동지원관들이 꼭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관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지원은 하지만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행정과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방향을 유지하면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방향으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치지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범동은 한 개 동에 한 명씩 두었는데요. 지원관을. 근데 이제 지금 확대동 같은 경우는 두 동에 한 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관들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효과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일까요?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또 이것 자체도 새로운 실험이지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에 한 명씩 있는 경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해서 두 개 동에 한 명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일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일상적인 일을 일일이 다 챙겨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지원관님들이 조금 더 간사님이나 회장님의 또 임원들,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을 잘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역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근데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적인 힘을 길러가는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책임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책임감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을 다루게 되거든요. 세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세금은 누구 돈인가요?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고 내 돈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이 알뜰살뜰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주민들이 깝깝해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맨날 법규 따지고 예산 따지고 맨날 그 타령한다고 규정 따지고. 근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임감이에요.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만은 분명히 있거든요. 비록 주민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책임감의 첫 번째는 예산이라든가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아까 제가 막스 베버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과 또 더 높은 수준으로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책임감이 동반될 때 발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네 일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협력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사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역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간사는 몇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행정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회의록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걸 잘 처리하는 행정가의 역할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딱딱한 얘기지만은 이 조직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은 코디네이터가 더 좋겠네요. 주민들 사이에 어떤 관계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냥 단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실무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과 위원들이 잘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행정가와 코디네이터 역할이 간사님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성실성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책임감하고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치회장과 동장과의 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 자치회장님하고 동장과 협치가 잘 이루어진 사례, 안 이루어진 사례는 알고 있는데 예,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치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쭉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보시더니 자치회가 위에 있고 동행정조직은 밑에 있는 거구나 하는 이야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표출을 안 하시다가 약주를 한잔 하시고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뭐 간담회 같은 걸 하시다가 그런 식의 이제 언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동장님 중에서는 동장님이 위에 있고 주민자치위에는 내가 컨트롤할 거야라고 하는 동장님이 안 계실까요? 저는 꽤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동장님들은 그게 중요한 동장님의 역량이었거든요. 둘 다가 아니라는 거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누가 위에 있냐? 우리가 애기들도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회장님하고 동장님이 그런 어떤 위계라든가 그런 낡은 생각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잘 되는 동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정한 동을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민자치회장님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올바른 생각과 인식을 가진 분이, 동장님은 아직 우리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구청장님한테 동장님을 이제 말년 앞두고 쉬시러 오는 동장님으로 보내주시지 말고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동장님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는 있겠죠. 네, 나중에는 동장님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선출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까지는요. 자, 이상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민자치회를 생각하시고 동네 활동을 하시더라도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지나가던 신부님이 성당에서 노가다 일을 하는, 돌을 깨는 일을 하는 일꾼 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돌을 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오늘 할당받은 돌을 깨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할당받은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지요. 다다다다다다. 세 번째 사람은 좀 색다른 대답을 합니다. 후세의 길이 남을 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누가 제일 일을 잘할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마지못해서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느끼는 행복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큰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오고 살기 좋은 동네, 주민들이 행복한 동네가 양천에서 꼭 실현될 거라고 믿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